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20번째 시간으로 정약용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 조선 후기 경세유표, 목민심서, 여유당 전서 등을 저술한 유학자, 실학자. 개설. 자는 미용, 호는 다산, 사암, 여유당, 채산, 건기, 가문 출신으로 정조 영간의 문신으로 사환했으나 청년기에 접했던 서학으로 인해 장기간 유배 생활을 하였다. 그는 이 유배 기간 동안 자신의 학문을 더욱 연마해 육경사서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일표, 이서 등 모두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이 저술을 통해서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이익의 학통을 이어받아 발전시켰으며 각종 사회계획 사상을 제시하여 묵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역사 현상의 전반에 걸쳐 전개된 그의 사상은 조선 왕조의 기존 질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혁명론이었다기보다는 파탄에 이른 당시 사회를 개량하여 조선 왕조의 질서를 새롭게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의 왕조적 질서를 확립하고 유교적 사회에서 중시해 오던 왕도 정치의 이념을 구현함으로써 국태민안이라는 이상적 상황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18세기 후반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당쟁의 과정에서 오랫동안 정치 참여로부터 소외되었던 건기지방의 남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통치 방식에 회의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들이 존중하는 성리설과는 달리 선진 유학에 기초한 새로운 개혁의 이론을 일찍부터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들의 학문적 경향을 건기학파라는 범주 안에서 이해하기도 한다. 정약용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소시적부터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를 접하게 되었다. 그가 태어난 양건 땅 일대는 뒷날 연구자들로부터 실학자로 불리게 된 일군의 학자들이 새로운 학품을 형성해 가던 곳이었다. 그의 친인척들도 이곳의 학풍을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진주 목사를 역임했던 정재원과 해남윤씨 사이에서 사남이녀 중 사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음사로 진주 목사를 지냈으나 고조 이후 3세가 포위로 세상을 떠났으니 비록 양반이며 그 이전까지는 대대로 폐슬을 했지만 그의 집안은 당시로서는 건세와 별로 가까운 처지가 아니었던 셈이다. 그의 생애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애 첫째 단계는 출생 이후 과거를 준비하며 지내던 21세까지를 들 수 있다. 그는 부친의 임지인 전라도 화순, 경상도 예천, 진주 등지로 따라다니며 부친으로부터 경사를 배우면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16세가 되던 1776년에 이익의 학문을 접할 수 있었다. 때마침 이때 부친의 벼슬살이 덕택에 서울에서 살게 되어 문학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던 이가환과 학문의 정도가 상당하던 매부 이성운이 모두 이익의 학문을 개성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신도 그 이익의 유서를 공부하게 되었다. 이익은 건기학파의 중심적 인물이었던 것이다. 정약용이 어린 시절부터 건기학파의 개혁 이론에 접했다고 하는 것은 청장년기에 그의 사상이 성숙되어 나가는데 적지 않은 의미를 던져주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정약용 자신이 훗날 이 건기학파의 실학적 이론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게 된 단초가 바로 이 시기에 마련되고 있었다. 정약용의 생애에서 두 번째로의 단계는 1783년 그가 진사시에 합격한 이후부터 1801년에 발생한 신유 교난으로 체포되던 때까지를 들 수 있다. 그는 진사시에 합격한 뒤 서울 성균관 등에서 수학하며 자신의 학문적 깊이를 다하였다. 이때 대학과 중용 등의 경전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1789년에는 마침내 식년문과 갑과에 급제하여
희릉 직장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오른다. 이후 10년 동안 정주의 특별한 총회소에서 예문관 검열, 사관원 정원, 사헌부 지평, 홍문관 수찬, 경기 암행의사, 사관원 사관, 동부성지, 좌부성지, 곡산부사, 병조 참지, 형조 참의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특히 1789년에는 한강의 배다리를 준공시키고 1793년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그는 이벽, 이성훈 등과 접촉을 통해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천주교 신자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정약용은 천주교를 수학으로 인식하고 학문적 관심을 가졌을 뿐 그의 다른 형제들과 달리 교회 내에서 뚜렷한 활동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천주교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였다. 당시 천주교 신앙은 성리학적 가치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으로 인식되어 집권층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천주교 신앙 여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된 것은 1791년 일이다. 이후 그는 천주교 신앙과 관련된 혐의로 여러 차례 시달림을 당했고 이때마다 자신이 천주교와 무관함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그는 1801년 천주교 교난 때 유배를 당함으로써 중앙의 정계와 결별하게 되었다. 정약용의 세 번째 단계는 유배 이후 다시 항리로 귀환하게 되는 1818년까지의 기간이다. 그는 교난이 발발한 직후 경상도 포항 부근에 있는 장기로 유배되었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발생한 황사영 백사 사건의 여파로 다시 문초를 받고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 강진 유배 기간 동안 학문 연구에 매진했고 이를 자신의 실학적 학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그의 강진 유배기는 관료로서는 확실히 암흑기였지만 학자로서는 매우 알찬 수학기였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문도를 거느리고 강학과 연구, 저술에만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중국 진나라 이전의 선진시대에 발생했던 원시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성리학적 사상체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조선왕조의 사회 현실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개혁안을 정리하였다. 그의 개혁안은 경세유표, 흠흠신서, 목민심서의 1표 2서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저서는 유학의 경전인 육경 4세에 대한 연구와 사회개혁안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정약용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저서는 연구서들을 비롯해 경집에 해당하는 것이 232권, 문집이 260여 권에 이른다고 한다. 그 대부분이 유배기에 쓰여졌다. 정약용 생애에서 마지막 단계는 1818년에 57세 되던 해에 유배에서 풀려나 생을 마감하게 되는 1836년까지의 기간이다. 그는 이 시기에 향리에 응가하며 상서 등을 연구했으며 강진에서 마치지 못했던 저술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매시 서평의 개정 정보 작업이나 아은 각비 4대 고래 삼보 등이 이때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환갑을 맞아 자서전적인 기록인 자찬 묘지명을 저술하였다. 그 밖에도 자신과 관련된 인물들의 정기적 자료를 정리하기도 했으며 500여 권에 이르는 자신의 저서를 정리하여 여유당 전서를 편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그의 생애는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전생애를 통해 위기에 처한 조선왕조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했으며 그 현실 개혁의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진 유학을 비롯한 여러 사상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가 유배 과정에서 불교와 접촉했고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는 다시 서학에 접근했다는 기록도 이와 같은 부단한 탐구정신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그는 학문 연구와 당시 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실학사상을 집대성했던 조선 후기 사회의 대표적 지성이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